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외환 관련 여신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책이 똑같아요. 아예 그냥 책이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먼저 여기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2점짜리 문제는 없죠.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에서는 2점짜리가 있는데 없다. 그래서 일종의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2과목이 어렵죠. 다 영어로 나오니까. 그래서 3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좋은 점수를 맞자. 그래서 80에서 85점 정도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딱 얘기하는 데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목차를 보면 무역금융이 나오죠.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딱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은 3장에 내국 신용장이 나와요. 내국 신용장은 이제 구매 확인서하고도 비슷하게 나오는 분야가 한 2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무역금융의 기타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무역금융 기타 사항부터 무역어음제도인 총 한 100페이지 정도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외화 대출은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나오는 데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는 그 내용에 보면은 외화 대출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역금융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출을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화대출 위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대출은 금리가 변동하는 위험도 있지만 환변동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 환변동 보험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게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3편에 나오는 외화 지급 보증이죠.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회계는 우리가 외환전문역 1종에 나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외환전문역 1종의 2과목에 보면 외환회계가 나오는데 그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환회계는 뭐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계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분계를 꼭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고 그냥 외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산 상태표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그리고 뭐 자본 항목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1과목, 2과목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일단 무역의 흐름도라든가 뭐 신용장의 어떤 거래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자,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금융이라는 게 뭐냐 5페이지로 갑니다. 자, 무역금융이라는 건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보면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해서 생산, 원자재, 완제품에 필요한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원화 자금 대출. 여기다 동그라미. 자, 무역금융이라는 건 단기, 거기 보면 그 원화 자금 대출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 수출 계약서가 나오죠. 그럼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 물건 만드는 비용을 빌려주는 게 바로 요 무역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대출이라는 건 담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지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미리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미리 확보한다거나 뭐 이런 완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무역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계약서만 가지고도 대출을 해준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대무역거래에 수반하는 모든 여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는 물품 수출물의 선적 전 또는 외화 입금 전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적 전, 만들기 전이에요. 만들기 전에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외화 입금 전에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6페이지로 가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2014년 2월부터는 서류 교환 방식에 의한 내국 신용장 결제 방식이 전면 전자화가 됐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거는. 그리고 9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을 포함한 용역 수출에서도 생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그건 이제 이 무역금융의 종류가 있는데 용도별 금융하고 포괄 금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구별할 때 생산 자금이 있는데 용역을 수출하는 것도 생산 자금을 해준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나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첫 번째는 선적전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만들기 전에 일단 대출해준다 얘기죠. 선적이라는 건 배에 실는 건데 배에 실은 후에 대출해주는 건 뭐예요? 그건 이미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으로 나누는데, 자, 이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을 또 정책 금융과 일반 금융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야, 니네 업체들 수출 장려할게. 빨리빨리 계약해와. 그럼 물건 만드는 비용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무역금융이고요. 자, 일반 금융은 우리가 무역엄이라고 해요. 환엄을 갖다가 인수하는 그런 BA. 그래서 인수 및 할인이라고 하죠. 뱅크 억셉턴스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적 후는 배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만든 거죠. 그래서 수출한 담보 대출과 수출 환엄을 매입해 주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수출 환엄을 매입해 준다는 건 일단 실었을 때 환엄이 나오니까 그걸 은행에서 매입해 주는 그런 거다. 자, 그다음에 그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 또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 자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도별로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재라든가, 자,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자금이라든가, 또는 이 자금을 갖다가 원자재를 구매해가지고 완제품을 구매해서 이거에다 더 씌워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물론 이게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제한들이 있어요. 제한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제도.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이용하는 애들도 똑같이 로컬 LC로 이용하는 것도 똑같이 요 무역금융을 지원해 줍니다. 내국 신용장이라는 거는 원 신용장을 요 담보로 해서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물건을 이제 납품받는 게 내국 신용장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도 뭘 할 수 있다? 이런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사후관리인데, 자, 사후관리라는 건 이제 중요한데, 자, 이거 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계약서만 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수출하고 나면은 이 수출 대금이 들어오겠죠? 반드시 대출한 것과 이 수출 대금을 받는 것을 똑같은 은행으로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두 개는 상환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은행에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부당금융 수행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후관리 제도는 수출 진흥 목적이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밑에 보면은 이 여신을 취급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그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외국한 은행들은 다 취급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신용장 등과 관련해서 취급 및 수출 대금의 영수는 동일한 은행으로 해야 된다. 자, 별표를 쳐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자금 지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 돈이 은행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무역금융 취급 금융회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금융의 종류는, 자, 용도별 금융이 있어요. 용도별. 자, 그리고 포괄금융이 있습니다. 포괄금융. 일단 포괄금융을 먼저 보게 되면 전년도 실적이 2억 불 미만, 그러니까 2천억 미만이게 되면, 그러니까 2억 불 이하 미만이면은 어떤 이런 용도에 상관없이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도별 금융은 귀찮거든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생산자금, 자, 원자재 구입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귀찮죠? 딱딱 구분하기가. 이건 그냥 2억 불 언더면 에휴, 니넨 좀 조그마니까 그냥 퉁쳐서 전체로 받아 라고 하는 게 포괄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겠죠. 이건 이제 복잡할 테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원자재 자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원자재를 구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구할 수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데 완제품은 반드시 국내에서 이렇게 조달한 것만 대출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용도별 금융의 원자재를 봅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용도별 아니면 포괄을. 자, 원자재는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 신용장에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되죠. 자, 그런데 완제품 별표를 칩니다. 국내에다 별표.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한 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 외화 대출이라는 다른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요 정책 금융으로서 원자재 자금의 대출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짜잘한 기업들 2억 불 미만이면 짜잘하다. 그래서 한번 해봤자 그래서 2억 불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하고 그리고 요 구분하는 거 있죠. 요 네 가지 그리고 요 특징들 그리고 용도별 받는다.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자, 넘어가죠. 그래서 그 13페이지에 나오는 융자 절차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무역금융을 누가 할 거냐, 그죠? 자, 그래서 융자 대상이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융자 대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 첫 번째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된다. 이러면 돼요. 그럼 계약서라는 게 뭐냐? 진짜 계약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DA나 DP 방식으로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 계약서가 뭐예요? 신용장이죠. 신용장이 개설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융자 대상 밑에 보게 되면 자, 그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은행 감독 규정에 따라서 소속 기업체에 대한 무역 관련 대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오른쪽에 가게 되면 15페이지입니다. 신용장 기준 적용을 신용장 기준으로 해서 금융을 수혜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신용장이 개설됐다는 거잖아요. 계약서죠 이게. 그래서 수출 신용장 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DA 방식, 그죠? 그래서 예상 방식이냐 아니면 뭐 지급 방식이냐라고 해서 수출 관련 계약서 동그라미. 내국 신용장도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에서 하청 납품받은 것도 다 무역금융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뭐 원화 외화 표시 물품 공급 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1번에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자, 그 다음에 구매 주문서도 뭐예요? 퍼체스 오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로 보죠? 다 계약서로 보죠?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구매 주문서 이렇게 따로 써주시면 돼요. 구매 주문서 자체를 우리가 이제 계약서로 봐주잖아요. 계약서죠. 자, 넘어간 다음에 자, 이제 뭐죠? 요게 계약서가 있다면 이제 뭐예요? 실적 기준.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전년도인데 딱 1년 단인데 만들어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상기 수출 신용장 지급 인도의 전년도 실적, 과거 수출 또는 공급 실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다. 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융자 제외가 있는데 자, 이거 말고 자,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페이지 187페이지 연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융자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융자가 안 되는 거는 187페이지에서 대출받으면 돼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자, 187페이지에 무역 그 표가 하나 나오죠, 위에. 여러분 쭉 넘어가세요. 자, 참고라고 나옵니다. 참고. 무역금융과 외화대출 지원 대상 비교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무역금융이 안 되는 거를 밑에 있는 뭐예요? 외화대출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무역금융은 정책금융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야, 네가 좀 빌려주게 좀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거고 이 외화대출은 은행 자체 내의 자금으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외화대출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여기 2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자, 융자가 안 되는 건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우리가 이제 무역할 때 그냥 옆에서 소개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외화대출로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중
대출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한 군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환원을 갖다 미리 매입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다거나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17페이지 봅시다. 중개 무역 방식. 그거는 이제 그 국산 원자재의 제품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죠? 다 이중융자죠?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 전액 무역금, 인수취급분. 이게 뭐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뭘 또 대출 받아? 안 된다. 그 얘기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187페이지랑 연결하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해. 시험 문제 거의 안 빼놓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오고 저 뒤에서 외화대출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실적이 있고 그리고 인정 금액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정리하느냐? 쭉 넘어가시면 그 2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2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 신용장 거래금 뭐건 간에 다 인정 금액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수출에 대출을 받을 때 있어서 요 수출을 나가는 인정 금액이 뭐냐? 한마디로 돈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뭐죠? 매입이나 출시액이죠.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요게 유전스 방식이건 또는 그 에사이트 방식이건 무조건 다 돈을 바로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자를 누가 낼 거냐에 따라서 뭐 슈퍼스 유전스냐 뱅콜스 유전스냐 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매입액은 뭐예요?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준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들은 뭐예요? 입금액이죠. 입금액.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부분 다 입금액이에요. 근데 구매 확인서는 뭐죠? 자, 구매 확인서는 거기 보면 구매 확인서 금액 또는 세금 계산서 금액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세금 계산서가 중요하고 이거 금액이에요. 이거 또 금액이 되겠죠. 자, 근데 인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인정 시점.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다 뭐냐? 요 입금액이나 매입액은 입금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 시, 입금 시예요. 얘는 뭐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때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때다. 이게 중요하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면 인코텀즈에 따라서 그 금액을 뭘로 보느냐? FOB 금액으로 봅니다. 여기다 별표. 자, 무조건 수출은 FOB고요. 수입은 CIF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자, FOB라는 거는 우리가 수출 단가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CIF다. 그럼 CIF에는 뭐가 있죠? 수출 금액에다가 수출상이 뭘 지불하죠?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하죠. 그러니까 수출 단가를 CIF 금액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과도 계상되죠. 그런 과도 계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FOB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CIF 금액으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운임과 보험료를 빼야 됩니다. 여기서 빼야지만이 FOB만 남게 되죠. 우리 인코텀즈에서 배웠잖아요. FOB는 선적 인도 조건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임과 보험료는 누가 낸다? 수입상이 낸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17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자, 직수출. 자, FOB 금액으로 집계한 수출 실적이다. 그래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뭐 융자 대상 수출 실적 이렇게 나오고, 자, 18페이지로 넘어가면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수출 신용장 계약서 외화 표시 물품 공급 계약서는 의한 뭐예요? 본선 인도 가격, FO 가격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CIF 금액이란 뭐예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인 CIF인 경우에는 뭐다? 본선 인도 가격으로 환산해라. 자, 본선 인도 가격으로 환산하는 얘기가 뭐예요? CIF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빼야겠죠. 그럼 수입 금액은 왜 CIF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수입을 할 때 운임과 보험료를 누가 냈을까요? 당연히 이 출상이 내줬겠죠. 그러니까 수입할 땐 요게 이제 내가 수입하는 단가만 되겠죠. 자, 그러니까 CIF가 된다.
자, 사전 송금 방식, 입금된 분, 대금 교환도 입금된 분 다 입금된 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구매 확인서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구매 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돼 있죠. 그 2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 뭐 수출 실적 인정의 제한이 나오는데 그 신용장 기준금융의 수혜 업체인 것 같아요.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 실적 또는 공급대금 영수 실적은 당해 업체의 융자 대상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뭐냐면 그 수출 신용장 기준 수혜 업체인 경우, 그 다음에 실적 기준 수혜 업체 및 포괄금융 수혜 업체인 경우, 그 다음에 무역업 인수 취급된 수출 신용장 등에 대한 수출 실적은 당해 인수 취급분을 제외한 부분만. 한마디로 먼저 다 인정을 받았던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됐다 이런 거죠. 자, 인정 시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인정 시점은 그냥 뒤에 있는 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를 기억하시는 게 좋다. 22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용도별 금융과 포괄 금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용도별 금융에서 첫 번째가 생산 자금이 나와요. 자,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융자금의 종류가 있는데, 자, 용도별 금융과 포괄 금융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이제 융자금 종류에서 용도별 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용도별 금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자, 생산 자금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원자재가 필요하죠. 또는 완제품을 구매해서 바로 납품해도 되고 그걸 또 가공해서 또 보내도 되겠죠.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필요해요? 생산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 뭐 인건비, 뭐 복사해야 되죠? 커피 마셔야 되죠? 뭐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 자, 한번 봅시다.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완제품은 국내용만 된다고 했죠. 자, 소요되는 자금으로 신용장 금액에서 소요 원자재액을 차감한다. 자, 그래서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들만 생산 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 용역도 가능하다. 용역 업체들도 생산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가득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원가가 있으면 그 안에는 원자재액이 들어있겠죠. 그 원자재액은 원자재 구입 자금 또는 여기에 완제품 구매 자금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뺀 게 뭐예요? 생산 자금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중고품, 농수산물, 자가 생산하는 원자재 등과 같이 상거래 관례상 내국 신용장으로 조달하기 곤란한 그런 것들도 생산 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원자재 자금이 나옵니다. 이제 자, 원자재는 일단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되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외상융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S사이트 방식만 된다. 그러니까 유산스 방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상거래가 안 된다. 외상거래는 원자재 자금으로 인정이 안 되고 어디서 되죠? 이거는 무역금융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외화대출로 받습니다. 자, 수출용 수입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일람 출급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갖다가 하게 돼 있고 당연히 수입 금액이기 때문에 CIF 금액으로 합니다. 자, 선수출, 그러니까 먼저 수출하고 후 수입하는 그런 수입 신용장은 원자재 자금의 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수출 대금 입금 시까지 원자재 자금을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완제품 구매 자금이 나와요. 자, 이거 이제 용도별의 세 번째죠. 자, 완제품은 뭐라고 그랬죠? 국내에서 조달한 거니까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그런 구매 자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입액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뭐 매입액을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전부 다 대출해 줄까요? 그렇진 않죠. 융자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누가 정하냐? 각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 한도를 어떻게 정하냐? 뭐 은행이 멋대로 정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우량해. 많이 해줄게. 얘네들은 좀 상태가 안 좋아. 조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액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포괄금융이 나오죠. 그래서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포괄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거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포괄금융을 대출받은 기업은 별도의 생산자금이나 원자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죠. 포괄금융이냐 또는 이걸 별도로 받느냐 선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설법인들도 포괄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자 방법이 나와요. 융자 방법. 그래서 융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실적 기준이 있고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 기준에 의한 신용장 기준 금융이 있죠. 신용장 기준 금융은 신용장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융자 한도를 곱해주는 거겠죠. 자, 신용장 기준 금융과 그 실적 기준 금융을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신용장 기준 금융은 수출 신용장 등이 있는 금융 수에 가능하다. 그래서 신용장을 건별로 금융 관리를 한다. 자, 실적 기준 금융은 실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융자 한도를 관리하더라. 자, 그 다음에 융자 방법을 변경도 가능하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융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융자 한도는, 자, 특정 기업이 각 자금별로 융자 취급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정하냐? 은행이 각자 알아서 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융자 한도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수출 실적에 연동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미 달러화로 표시하고 하는데 매달 요 융자 한도가 회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한도가 100만 달러다. 그럼 어떤 사람이 50만 달러를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50만 달러가 남았죠? 쓸 수 있고 또 갚았습니다. 그래서 30만 달러를 갚았어요. 그럼 이제 80만 달러가 남았겠죠?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회전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융자 한도. 자, 융자 한도는 거기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28페이지. 수출업체 과거 수출 실적 등을 감안해서 외국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용도별 금융은 자금별로,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을 하겠죠. 관리 어떻게 하느냐? 외국한 은행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이 포괄금융을 용도별 금융과 포괄금융을 나누는 기준, 그리고 용도별 금융과 포괄금융이 적용되는 대상, 그리고 이렇게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수출은 FOB, 수입은 CIF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융자 금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